안녕하세요. 객관식 강의 개강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제 잘못입니다. 제가 본관에 있다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별관으로 되어 있는 거죠. 다음 시간에 별관으로 올게요. 여기로. 네. 객관식 문제집은 아마 이번 주에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직 못 나와서 오늘 수업에 한해서만 여러분들은 요거 카톡방에다가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분들은 이게 아마 안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 교재로 구매해서 보시면 됩니다. 총 930페이지 정도 됩니다. 930페이지. 저희 객관식 강의는 6회로 심플하게 진행을 할 겁니다. 기출 강의나 OX 강의는 8회씩 했었는데 객관식은 심플하게 갈 거고 하루에 150페이지 기준으로 갑니다. 예습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매 회차당 150페이지 계획해서 예습하시면 되고요. 문제풀이는 그 챕터당 한 문제 정도씩 보고 갈 거예요. 한 해에 150페이지 할 거니까. 만약에 보지 않은 문제 중에서 질문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 주시고, 문제를 볼 때에는 OX 문제집이 최신 기출 지문과 제가 만든 주요 지문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을 일부러 과거 지문 위주로 했어요. 객관식에서는 기출이 아닌 거 위주로 좀 보겠습니다. 기출이 아닌 거. 진행합니다. 다만 요거 이 기출이라고 써 있는데 굉장히 어색한 문제여서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고 갈게. 아주 옛날 스타일의 방식입니다. 최근엔 나오지 않아요. 최근에는 조문에 있는 표현과 판례에 있는 표현만 나오지만 과거에는 통설적 표현들도 나왔었습니다. 이런 표현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드리려고 보는 겁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발명가의 권리는 헌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다. 이런 거 배운 적이 없잖아. 이게 옛날 스타일이에요. 옛날 스타일. 아무거나 막 갖다 집어넣는 거. 요즘엔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로 헌법에서 창작자의 권리를 전부 다 보호라고 만들고 있고, 그래서 탄생된 게 지식재산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허상표 실용신안, 저작권, 디자인. 나 하나만 더 붙일게. 특허 최근 트렌드에서는 이렇게 안 나오고요. 올해 기출이죠. 아니면 상표 기출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출원서의 발명자는 성명 주소를 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서류에다가 발명자는 어디까지 쓴다. 이 지역적 내용으로 나옵니다. 이게 최신 트렌드입니다. 심지어 올해 나온 게 뭐가 있었냐면 출원 공개 또는 등록 공고할 때는 출원인의 주소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서류 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 말고. 상표도 잘 알아두세요. 제가 일부러 월말 모의고사에다가 상표 출원서 작성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내고 있거든요. 그게 최신 트렌드예요. 2번. 특허권은 상속인이 없을 때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가, 이 정도는 이제 되셔야 돼요. 객관식 레벨에 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소리는 배타권이 없었던 소리입니다. 특허권은 상속인이 없어지면 소멸됩니다. 소멸된다라는 표현을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대체해야 한 거야. 이 정도는 연상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얘 잠깐 정리할까? 얘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옵니다. 124조. 특허권자가 개인이야. 상속 개시된 때 상속인 없으면 소멸되고요. 특허권자가 법인이야. 이건 청산되면 소멸됩니다. 청산. 그때 날짜가, 얘 그대로 외우세요. 날짜 갖다 장난치게 할 거니까. 이게 청산 종결 등기일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끝났으면 끝난 날과 등기일부터 6개월 중 빠른 날까지. 특허법에는 2, 3, 6이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얘 아마 3개월로 장난치기 해서 시험 문제 나올 거야. 이렇게. 124조. 특허권 소멸 사유 중에 124조 애들. 아유, 저런 거는 안 나옵니다. 특허권은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된다. 요거는 제가 최근에 IPAT를 공격적으로 좀 하고 있는데, 아이팻 아세요?
아이패드 시험 유형인 거고 우리 시험엔 그런 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특허권 소멸 사유를 전부 정리할 필요는 없어. 124조만 잘 잡아두세요. 124조만. 3번. 특허법상의 발명이 반드시 경제적 이익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옛날 스타일이라고. 이런 것들이 객관식이 있긴 있습니다. 객관식은 지역적 사항까지 다 집어넣어서 100점을 목표로 하는 것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심사기준 표현, 그 다음에 최근 기출 트렌드와 맞지 않는 것. 맞지 않는다는 것은 법과 조문이 아닌 통설적 견해. 그런 통설적 견해는 처음 봤다고 해서 쫄지 마시고 객관식 하면서 그래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아무 소리 아니야. 특허성 발명이 반드시 경제적 이익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발명 출원해놓고 시제품화하지 않는 게 더 많습니다. 돈 한 푼도 안 버는 게 더 많아요. 아무 의미 없는 소리다. 얘는 저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의미 없어요. 썰만 풀어드리고 갈게. 특허 요건 중에 하나가 산업사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업사용 가능성이라는 게 반드시 이게 돈을 벌어야지만 산업사용 가능성이 이런 쟁점이 과거에는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 돈과 관련된 생각은 잘 하질 않아요. 하질 않습니다. 산업사용 가능성은 지금 트렌드는 의료행위 아니면 그냥 무조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돈 버는 건지 아니면 대량 생산 진짜로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최근엔 잘 보지 않아요. 참고로 대량 생산 관련해서는 중요한 판례 하나 있죠. 수지장세포라고. 산업사용 가능성에서 잠깐 등장했던 내용. 4번. 특허법의 실시는 물건의 양도는 해당되나 양도의 청약은 해당되지 않는다. 얘는 0.1초지. 물건 발명은 생사양대 수청전. 생사양대 수청전. 청도 들어갑니다. 생사양대 수청전. 그 다음에 방법 발명 사청전. 방법 발명에도 청 들어가요. 제법 발명 사청전 플러스 사양대 수청전. 사청전 플러스 사양대 수청전. 5번. 발명자는 특허증에 발명자로 기재될 권리를 갖는다. 그래, 이거는 요즘 지역적 트렌드 중에 하나긴 하다. 특허증까지는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특허증까지는 안 나왔고 상표나 특허에서 출원서에 뭐 기재한지는 지역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있는 것들. 특허증까지는 아직 안 나왔는데 참고 삼아 알아두세요. 이런 거는 최근 제발 좀 틀려주세요 하면서 내는 트렌드 중에 하나긴 합니다. 특허증은 수업 시간에도 한 번도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만 특허증 1번이었습니다. 이건 중요해서 푼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나 그동안에 공부한 내용하고 트렌드가 좀 달라요. 이런 것들도 객관식에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거. 주로 챕터마다 1번 문제 위주로 보고 가겠습니다. 2번 발명했습니다. 그리고 객관식은 저희가 해왔던 거 죄송한데 이게 아직 책이 안 나와갖고 요거 테레비로 일단은 나갈게요. 이거 나가고 요거 제가 카톡방에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거 테레비로 보시고 아니면 제가 쉬는 시간에 다 올려드릴게요. 다 블리스스쿨 카톡방 어딘가에 계시죠? 제가 이거 쉬는 시간에 올려드릴게요. 오늘 거 150페이지만 모았거든요. 발명의 성립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 그 얘기하다 말았구나. 우리 수업은 절차 총칙 거절 이후 출원 절차 심사는 심사와 공개 순서로 갔는데 객관식은 그 순서하고 좀 다르게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공부 어느 정도 했으니까 순서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겠죠. 성립성. 발명인 자연법칙을 결과적으로 이용하시면 충분하기 때문에 발명자가 그 법칙에 대해서 정확하고 완전한 인식을 가질 필요 없다. 이것도 올드 스타일이야. 우리 판례 강의에서 이런 표현 본 적이 없잖아. 이런 게 과거에 지나가면서 통설적으로 말씀드리는 견해에 따른 문제들입니다. 견해에 따른 문제. 맞습니다. 제가 기본 강의 또는 판례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특허는 결과만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반복 재현될 수 있게 구성은 알아야 돼요. 내가 그 커피 마시면 키 큰다라고 말씀드린 사례가 기억나시나요? 커피 마시면 키가 컸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커피 마시면 키가 안 크는 거야. 알고 봤더니 커피가 키 크는 게 아니고 커피 안에 피라는 성분이 추출돼야 피라는 성분이 크는 거였어요. 우리는 피라는 성분을 먹으면 왜 키가 크는지, 피라는 성분이 뭐 칼슘을 늘려주는 건지 아니면 뼈를 늘려주는 건지 뭘 촉진해주는 그거 좀 몰라도 됩니다. 그건 몰라도 되고 피라는 성분을 먹으면 결과적으로 키가 큰다. 여기까지만 밝혀내면 돼. 이걸 뭐라 그러면 효과의 반복 지연이라 그래. 효과의 반복 지연 없으면 특허법상 뭐가 안 돼요? 그럼 미안서이거나 43항 1호 위반입니다.
근데 효과의 반복 재현됨에 있어서 원인이 뭔지는 우리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까지 한번 더 해줄까? 효과의 반복 재현 가능하게 하는 그 이유를 구성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 특허법은 구성과 그 구성에서 나타나는 반복되는 효과, 여기까지만 있으면 되지. 이 구성이 어떤 작용과 메커니즘을 통해서 효과를 나타내는지 중간 과정은 필요가 없다. 네, 썰 풀어드릴게. 객관식으로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기본 강의, 판례 강의, OX, 기출에서 보지 못했던 특이한 지역적인 것까지 보완하는 게 객관식 취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100점 맞는다. 그 다음에 이 문장은 주구장창 나올 겁니다. 이게 성립성이잖아. 자연법칙 이용, 자기 참고. 제가 지금 해설해드린 거는 뒷문장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해설해드렸습니다. 2번. 발명 자체는 창작이 아니므로 맞습니다. 발명에 해당하지 않으나 일정한 경우 특허법상 발명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도 올드 표현이에요. 얘가 뭐냐면 설명만 해드릴게. 요즘에는 출제 가능성은 좀 낮은데 저희 약 중에서 약이라 하지 말고 미생물이라고 할까? 미생물이 신께서 A라는 미생물을 만들어 주셨어, 지구상에. 그 A라는 미생물이 내가 봤더니 눈에 안 보이니까 몰랐는데 신께서 만든 걸 내가 찾아냈어, 똥에서. 근데 A라는 미생물이 먹으니까 배변 활동이 너무 잘 되는 거야. 특허법은 A라는 미생물 자체를 추론하는 것은 특허를 안 줍니다. 발견이라고 해서. 근데 A라는 미생물이 갖는 효과 있잖아. 배변 활동 촉진. 이건 특허를 줘요. 그러니까 A라는 미생물 자체를 발견한 것에 지나지 않으면 그건 신의 창작물이기 때문에 특허를 안 줍니다. 근데 그 A라는 미생물을 인간 사회에 자기가 연결시켜. 그럼 인간의 창작적 요소가 들어갔다라고 하거든. 더 구체적으로 요러면 더 좋아. A라는 미생물 가지고 야구르트를 만들어. 그럼 야구르트 만드는 게 인간의 창작적 행위가 들어갔잖아. 신께서는 야구르트 안 만들었잖아. 이러면 특허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단순 발견은 신의 작품이기 때문에 인간의 창작적 요소가 없어서. 근데 발명은 자기 창고, 창작적 요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창작적 요소가 없어 단순 발견은 특허를 주지 않지만 그 발견한 것을 인간의 창작적 요소를 가미해서 새로운 용도를 가지고 새로운 이용 형태를 제안한다면 특허가 가능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어. 이거 올드 표현이야.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표현이 있다 정도면 충분해. 이렇게. 필기만 해드릴게. A라는 미생물 자체로는 안 돼. 근데 제가 소사료 이런 거 많이 했다고 했었죠? A라는 미생물 자체로는 안 되고 배변 활동 촉진시키는 미생물 A라던가 아니면 제가 많이 하는 거는 뭐 야구르트, 소사료, 배변 활동 촉진용 미생물 A를 포함하는 야구르트. 이건 돼. 그런 느낌이야, 이 문장이. 미세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 신께서 만든 걸 인간의 배변으로 써먹겠다면 인간의 창작적 요소가 들어간 거야. 이런 반견이 아니라 발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창고 중에 창과 관련된 올드한 표현이 있어. 3번. 완성된 발명이랑. 이건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는 거고. 얘 오랜만에 또 정리할까요? 얘 주구장창 했었다. 판례 강의에서. 29조란 본문 위반. 이게 미완성 발명. 42조 사망의료 위반. 이게 쉽게 실시 불가. 얘는 발명자가 효과 반복 지원 못하는 경우. 얘는 발명자 아닌 통상의 기술자가 정확하게는 출원 시 통상의 기술자가 효과 반복 지원 못하는 경우. 근데 발명자가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명서서 도면까지만 발명자가 알겠다라고 간주시켜버려요. 판단 방법은 명도와 그 다음에 우리 특허는 항상 기재에 국한하지 않는다 그랬지? 출원시 규상시 집어넣는 게 특허의 특징이잖아요. 출원시 규상시. 얘도 마찬가지야. 통상의 기술자는 명서서 보는 거잖아. 그 다음 명서서 국한하지 않거든요. 명서서 프로 출원시 규상시. 판단 방법이 다수 유사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겹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판례 강의 때도 말씀드린 실무에서는 주로 40원 사망의로 때려요. 그 다음에 이건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저거 기억나세요?
누전 차단기인데 물 들어가면 차단되는 거야. 전기 감염되지 않게. 근데 이게 일부 실시를 잘못 썼나 봐. 일부 실시에 대해서 재현 실험을 했더니 누전 차단이 안 돼. 그걸로 무효 심판 겁니다. 미안성 발명이라고. 그랬더니 무효가 안 됐어. 판례에서 이런 말을 해. 미안성인지 여부는, 그러니까 효과가 재현되는지 여부는 일부 실시에 국한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다. 그건 무조건 시험 문제 또 나올 거야. 난 모의고사에서도 아마 수차례 냈을 텐데요. 미안성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이 명도 기재라는 것은 일부 실시에 국한해서 하나라도 잘못 썼으면 무조건 안 돼. 이런 느낌은 아니다. 일부 실시에 국한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뉘앙스가 실수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기재로 충분히 가능하면 조그만 실수로는 넘어가 줄게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이런 게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왔어요. 저는 이거 판례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적 판례들은 오히려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특히나 2차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당신들의 생각은 어떤지 분석하기가 너무 좋아서. 29주의란 본문 미완성 발명을 갑자기 확선지를 안 줘요. 선언지에는 안 주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되죠. 미완성 발명은 거절 이유가 있어서 거절 결정될 거고 거절 결정되면 원래 선언지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확선지야. 신진선학 사례 문제에서 많이 하잖아. 선언지는 거절유가 있냐 없냐로 OX라고 확선지는 거절유가 아니라 추론 공개 될 거냐 안 될 거냐로 하잖아. 근데 추론 공개 됐어도 확선지 안 주겠대. 요거 과거엔 되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미완성 발명은 얘는 다르고요. 얘는 선언지 확선지 안 준다 그런 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트 메뉴 이거지? 이건 2차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건데 미완성 발명도 29조이랑 각호지인은 줘. 세트 메뉴지. 29조이랑 각호지인은 나오는데 이럴 때 나오는 표현이 이겁니다.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미완성이라 할지라도 추론식 규율상식상 그게 이거지. 기재 플러스 추론식 규율상식. 추론식 규율상식상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공시된 발명을 특정해서 그걸로 신규진 모습 평가할 수 있다. 그거 하는 거. 근데 선언지 확선지는 무조건 안 주겠다. 네, 이 라인. 하나 더 갈까? 여기까지는 1차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데요. 제일 대표적 사례를 이런 걸로 보시면 돼요. 이게 아주 웃긴 사례인데 저는 이 판례가 타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그게 2차에서 이제 사고력 기르는 걸로 준비를 할 거예요. 1차에서는 판례대로 푸시고. 참고로 저희 변리사 스쿨이 이제 또 뭐 공지글 나가겠지만 오늘 1시에 합격자들 설명회가 있었어요. 그거 끝나고 저는 본관이 수업인 줄 알고 거기에서 있다 와서 죄송하게 늦었는데 저희가 또 2차 종합반에서 동차 합격이 나왔습니다. 이거 학원가의 유일합니다. 3년 연속 변리사 스쿨 오픈한 게 3년밖에 안 됐는데 3년 연속 동차 합격자 배출한 게 저희가 유일해요. 올해도 또 나왔습니다. 그거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2차 시험이 논술이고 논술이라는 게 암기해서 푸는 것도 있지만 암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한테 1차 때부터 논리적 사고를 주는 게 이거 2차의 핵심적 역할이 될 거예요. 뭐가 외워져 있지 않아도 논리적 사고 있으면 답안지 충분하게 쓸 수 있는 게 이게 동차 합격이야. 동차 합격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 정확하게 모르고 합격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격하냐? 쓸 줄 아는 거야. 쓸 줄 안다는 게 1차 때부터 생각을 해봤다는 소리거든요. 나중에 2차 가서 또 이런 거 할 건데요. 그게 판례에 대해서 비판적 사고를 한번 살짝 해보는 거야. 정답만 아는 게 아니라. 이거 봐봐요. 이 대표적 사례가 이건데. 갑이 뭐라고 할까? 알파 미생물 포함하는 야구르트라고 할게. 이걸 추론했는데 기탁을 안 했어요. 그러면 42조 3항1호 위반인과 동시에 29조란 본문 위반 나옵니다. 만약에 29조란 본문 위반 됐다고 해볼게. 이 미완성 발명으로 죽는 거예요. 이유는 추론 전 기탁을 안 했고 기탁을 안 했으면 추론 시 용의 입수도 돼야 되는데 추론 시 용의 입수도 안 돼. 근데 요 중간에 추론 공개가 됐어. 그리고 이거 위반으로 거저 결정됐어요. 봐봐. 을이 이건 갑거고 을이 중복 연구한 거야. 중복 연구에서 요 사이에 요 추론 요 사이에 똑같은 거 추론하잖아. 그 다음에 얘는 기탁도 했다고 할게요. 얘는 특허가 돼. 실적으로 새로운 게 아니잖아. 근데 특허가 된다니까? 이유는
확선지가 안 나온다는 이상한 논리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기서 출원하잖아요? 그럼 얘는 신규 진보성 위반될 수도, 특히나 진보성 위반될 수도 있습니다. 왜? 이게 29년 각호지가 있거든. 이게 대표적 사례라고 보시면 돼. 출원 공개가 되면 희한하게 29년 각호지는 줘요. 근데 논리적이지 못하게 29년 각호지하고 확선지는 그 한 끗 차이인데 여기는 확선지를 안 주겠답니다. 요 문제. 그래서 얘는 특허가 가능할 수도 있고요. 얘는 특허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신규성 또는 진보성 위반이다 이렇게 할게요. 여기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응용 문제까지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응용적으로 나온 적은 다만 한 번도 없긴 해요. 그럼 지금 보겠습니다. 완성된 발명이란 발명에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 이런 문장 이제 객관식이잖아요. 그리고 10월이잖아. 갖다 버려야 돼. 지문이 3줄, 4줄이어도 핵심 키워드 이외에는 갖다 버리는 연습이 슬슬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천히 읽고 있으면 시간 내에 다 못 풀어요. 그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게 완성 발명이라는 것은 명도 기재 플러스 추론식 규상식을 참고로 하기 때문에 추론식 규상식 굉장히 길게 쓰는 표현입니다. 그거 다 갖다 버리는 거야. 요거는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기출문제나 OX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얘는 딱 시점만 보시면 돼요. 시점에 뭐 심사 공개시, 뭐 심사시, 추론 공개시 이런 것만 보시면 되고 나머지 자녀 먹고 다 갖다 버리라. 빨리빨리 읽자 이거지. 발명성은 기술문제 통상의 관점이 갖다 버리고요. 반복 실시할 수 있고 효과 달성. 반복 실시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효과의 반복 재현을 예상. 이거 효과의 반복 재현. 이거면 돼. 이거 합치면 효과 반복 재현이란 말이에요. 효과 표시에만 가능성이 예상. 오케이 됐다 이거는. 이런 식인 거예요. 알 수 있을 정도로 이거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 이건 있어 보이게 갖다 붙인 거지 아무 의미 없는 표현이거든요. 버리고 미완성 발명은 확선지 가주수도 0.1초지. 요 앞쪽까지가 완성 발명의 정의, 개념이었고요. 뒤쪽이 20관 각호지는 나오는데 확선지는 안 나온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 두 개가 OX 포인트였어요. 문제풀이 스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앞쪽 쟁점 관련해서 이거 나온다니까? 명도 기재와 추론식 규상식을 참고해서 전체적으로 효과 반복 재현 가능성이 예상 가능한지 보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일부 실시를 좀 잘못 써갖고 그것이 효과 재현이 안 된다고 해서 곧바로 미완성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가 이쪽 문장이 들어갈 거야. 이 앞쪽 문장. 바로 0.1초 만에 실시 얘기 나와서 국한 되냐 안 되냐를 푸는 거예요. 그 문제 나오면. 그게 단축하면서 문제 푸는 겁니다. 이것도 강조할게요. 여러분들은 객관식까지 갔기 때문에 아마 실력 있는 분들일 건데 1차 시험 우리 목표는 100점이야. 근데 1차 시험 계속 말씀드리지만 완벽하게 문장이 구성돼서 나오는 해가 별로 없습니다. 올해는 특히나 2신청까지 받아졌죠. 2신청이 받아지지 않은 해도 완벽한 문장이 구사된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뭘 출제될지 예상하고 가셔야 돼. 미완성이면 뭘 출제될지 예상하고 가셔야 된다고. 다 맞을 거거든 우리는. 4번 특허법상의 발명은 자연법칙을 위한 규칙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고 실용신학법상 고항은 자연법칙을 위한 규칙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성을 요구하지 않으나 이거 올드 스타일. 요즘에는 특허법의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좀 난이도 낮은 건 잘 안 나옵니다. 특허의 대상이 모두 실용신학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얘는 가끔 실수해봐라 하면서 지금도 나올 수는 있는데 특허에는 외형의 특징이 있는 물건도 되고요. 외형의 특징이 없는 물건도 되고 그 다음에 외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방법, 제법도 됩니다. 이에 반해서 실용신화는 외형의 특징이 있는 물건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외형의 특징이 있는 물건 같은 경우는 봐봐 이런 말 하면 맞아. 이거 갖다 장난치기는 요즘에도 넣을 수 있어. 외형의 특징이 있는 물건으로서 보도하잖아? 그러면 특허도 되고 실용신화도 돼. 보도하면 특허도 되고 특허가 된다는 건 실용신화도 당연히 되는 거예요. 고도가 낮잖아.
그래서 제가 1차 때 쫄보면 실용실험 가고 충분히 고도한 거에서 특허 받을 수 있는데 쫄았어. 그럼 실용실험 가는 거고 용자면 특허 가는 거고 LED 마스크 계속 얘기했잖아요. LED 마스크 갖다가 종제 공제하고 모양을 좀 바꿨는데 바꾼 거에 효과가 예측이 불가 특허. 예측은 되지만 더 나은 증진이 있어 실용실험. 뭐 아무것도 없어 디자인. 이거야 이거. 요 문장 알아두세요. 외형이 특징 있는 물건으로서 고도한 것은 특허와 실용실험 대상이 모두 될 수 있다. 그건 맞아. 그건 맞는데 지금 질문은 특허의 대상은 다 실용실험 대상. 그건 아니거든. 얘네들은 아니거든. 알겠죠? 얘는 맞는 표현이라니까. 이렇게 하면 아닌 거고. 그게 요 문장. 가지고 놀 줄 알아야 돼요. 이건 조문에 명시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조문을 해석해서 가지고 노는 겁니다. 가지고 노는 거. 최근 제가 트렌드를 보니까 이제는 월말 모의고사나 이런 거 상표도 제가 출제하고 있으니까요. 문제를 분석하게 되는데 이 가지고 노는 거를 특허보다도 상표에서 더 많이 내더만 상표에서 교수님의 표현으로 판례를 요약해서 근데 그거는 이해가 되는 게 상표 판례들이 지저분하게 길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특허처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안을 교수님이 요약을 하더라고. 근데 그걸 판례 문구 그대로가 아니라 교수님께서 가지고 노는 자신만의 단어로 바꿔놓더라고. 상표에 대한 거 그거 좀 대비하셔야 돼요. 5번. 출원 발명이 자연법칙 이용한 것이 아닌 때에는 무슨 때 나왔는데요. 너무 짧아. 이게 전제 조건 읽자마자 뒤에 문장이 무엇인지를 예측할 수 있으면 문제 빨리 풀 수 있는데요. 그게 무슨 때, 무슨 더라도 무슨 경우 전제 조건인데 이거 너무 짧아. 더 읽어봐야겠어. 29주란 본문의 사용성 수인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유로 거절해야 되고 0점을 쳐줘. 이거 맞네. 여기서 출원 발명이 자연법칙 이용한 것인지 여부는 청구한 각 구성 요소를 판단한다. 아니지. 제가 죄송하게도 객관식 개강일이 수요일로 늦어진 게 월요일날 면담 갔다 왔습니다. 면담 갔다 온 게 저는 제약 분야 위주로 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BM을 맡았어요. 프로그램 발명을 맡았습니다. 그걸로 면담 갔다 온 거예요. 프로그램 발명 계속 말씀드리지만 청구항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발명은 뭐 항상 S급입니다. 얘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같이 써 있어요. 구성에. 소프트웨어는 흔히 아는 플로우 차트, 내가 플로우 차트라고 했었지. 플로우 차트를 쓰는 거고요. 하드웨어는 다 똑같아. 컴퓨터 아니면 요즘엔 다 똑같아. 사용자 달망기라고 해서 태블릿 PC 아니면 핸드폰. 왜냐면 요즘 다 어플리케이션 발명이거든요. 그래서 구성 중 일부가 자연법칙 이용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법칙 판단은 전체로서 판단한다. 0.1초 만에 이건 시험 맞춰야지. 얘는 자연법칙 이용 안 하는 구성이야. 이게 자연법칙 이용하는 구성이라고 해요. 자연법칙 이용한다는 것은 신께 주신 광물을 갖다가 가공한 걸 자연법칙 이용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이의법칙이야. 하지만 이거 전체로서 판단을 하고 플러스 전체로서 판단할 때 하드웨어 자연법칙 이용한다는 것은 소프트웨어 정보 처리가 자동화되고 있을 것. 그걸 하드웨어를 통해서 실현될 것. 이렇게 표현하죠. 소프트웨어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경우 사람 손이 아니고 하드웨어를 통해서 되고 있는 경우 태블릿 단말기나 핸드폰 단말기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자동으로 되고 있는 경우 전체로서 자연법칙 인정해서 특허 주고 있습니다. 이거. 각 구성 요소별로 안 돼. 일부 구성 요소 무조건 이의법칙이 있거든. 각 구성별로 안 돼. 전체로야. 컴퓨터 관련 발명이었습니다. 이건 항상 S급. 발명의 성립성이었습니다. 발명의 성립성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컴퓨터 관련 발명하고 미생물에서 기타 관한 거예요. 컴퓨터 관련 발명하고 미생물에서 기타 관한 거. 컴퓨터 관련 발명에서 발명의 성립성이 위반되는 것은 소프트웨어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지 않고 사람 손으로 되는 거. 그게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사람 손에 의해서. 성립성 문제 풀어봤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특별하게 하진 않았었는데 이미 저하고 수업을 많이 했으니까 문제풀이 강의는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기출이나 OX도 이렇게 했었는데 내용 정리 살짝 해드려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문제풀이 스킬 말씀드립니다. 무슨 더라도 무슨 때 무슨 경우 전제 조건 읽자마자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된다. 그러면서 뭐 빨리 풀게 하는 것들도 좀 잡아드립니다. 이렇게 계속 나갑니다. 다음 챕터 쭉 넘어갈게요. 풀어보세요. 심사기준 표현들 나옵니다.
올해 기출문제 풀이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심사기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심사기준 표현들도 간단히 한번 읽어두세요. 이제 11월 말에 하려고 했는데 12월로 미뤄졌더라고, 시간표가. 12월에 심사기준 정리 강의 할 겁니다. 그때도 심사기준 표현들 자료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건데 그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번쯤 싹 읽어봐 주세요. 되게 많이 나왔어요, 올해 기출. 올해만이 아니야. 근데 매년 심사기준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읽어두세요. 가만히 있어. 다 넘어가긴 좀 그러니까 한 문제만 보고 갑시다. 기출 아닌 걸로. 이거 갈까? 이건 수치 한정이 나와버리네. 뭐 하여튼 이제는 능력 되니까 뭐 성립성 하다 수치 한정도 풀 수 있잖아요. 이거 볼게, 이거 찍었으니까요. 수치 한정. 1번. 공지된 발명과 비교해서 한정된 수치 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 무슨 경우 나왔다. 이거 하자마자 끝나야지. 수치 한정 발명은 0.1초 만에 풀어야 됩니다. 제가 공식을 다 잡아드렸어요. 먼저 신규성. 이건 수치 한정 발명의 특유 법리는 아니고 모든 발명이 마찬가지인데 29권 각호지에 대놓고 써있거나 게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 게시된 것과 마찬가지거나 29권 각호지에 게시되어 있거나 게시된 것과 마찬가지 또는 이 게시된 것과 마찬가지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실적 동일률. 주지관의 기술의 부가변경 삭제에 불구하고 새로운 효과 차이가 없을 것. 다 똑같은 소리예요. 그리고 게시되어 있다는 것을 문헌적 동일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 어떤 문장이 나와도 똑같은 법리니까 0.1초 만에 가야 됩니다. 신규성은 29권 각호지에 대놓고 게시되어 있거나 그 수치가 똑같은 게 아니면 게시된 건 마찬가지 또는 대놓고 써 있거나 아니면 주지관유 기술의 부가변경 삭제를 보고 새로운 효과 차이가 없으면 신규성 부정됩니다. 그 다음 스텝 진보성. 무조건 사고의 연상 순서를 케이스 1, 2, 3 구분부터 가야 돼. 스텝별로 가셔야 돼. 스텝별로. 케이스 1. 다른 구성 요소 더 부과되어 있는 경우 0.1초죠? 이렇게만 해도 뭔 소린지 알죠, 이제는? 가만히 있어. 판례 강의 안 들으신 분은 없겠죠? 응? 안 들었어요? 다 했죠? 그 다음에 케이스 2. 이건 수치 범위만 달라. 구성 요소는 똑같고. 수치 범위만 다를 때 이질적 효과가 있는 경우. 이건 양적 현저 효과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진보성에서는 이 효과가 중요한데 효과라는 것은 명스 기재거나 추론식 기술상에서 기재과 마찬가지. 그게 명스 기재로 추론할 수 있는 거 이런 표현도 쓰는데요. 그것만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스의 효과 기제가 중요한데 여기는 정성적 효과 기제만 하면 돼. 뭐 세척력이 있다, 향기가 있다, 요 정도만 쓰면 돼. 어떤 성질이 있다. 이걸 정성이라고 합니다. 어떤 성질이 있다. 정성적 기제만 있으면 기재한 거고 기재한 것만 주장할 수 있으니까 얘가 특이하지? 얘는 정성적만으로 안 돼. 세척력이 있다만으로 안 돼. 세척력이 어떤 실험 조건에서는 10이 나왔다. 실험 조건 집어넣으면서 그건 수치로 환산해서 꼭 써줘야 돼. 그걸 정량적 기제라고 해요. 정량적 기제 안 하면 효과 기제 안 한 거야. 효과 기제 안 하면 효과 안 쓴 거야. 효과 안 쓴 거면 주장할 수가 없어. 좋다라는 거. 주장할 수 없으면 진보성 위반이야. 이건 정성적만이 아니라 정량적 기제까지 써야 되고요. 여기서는 정량적 기제라는 것을 특이 표현을 써서 똑같은 소리인데 임계적 의의를 써야 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정량적 기제예요. 네, 오늘 아까 합격자들한테 수수사무소 선정 팁을 말씀드리고 왔는데 나중에 적어가면 수수별리사 할 때 굉장히 많이 고민할 거예요. 임계적 의의라는 게 데이터를 발명자님한테 많이 달라고 해야 되거든. 어린 분들이 와서 달라고 하면 발명자님이 좀 뭐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잘 대처하는 거. 여기 0.1타다. 수치 한정 발명 0.1초. 그 다음에 이 논리 하나 더. 이거 옛날인데 봐봐요. 이게 29년 각고지야. 그리고 이게 나야. 얘하고 나하고 비교해서 문자 그대로 똑같아. 그럼 바로 신규성 위반.
문자는 다른데 실적으로 똑같아. 주지관유 기술의 부가병사자에 불구하고 새로운 효과 차이가 없거나 개시된 것과 마찬가지야. 그래도 신규성 위반. 차이가 있어. 신규성은 오케이. 하지만 특허 주는 건 아니야. 진보성 위반. 여기까지 가야 돼. 곤란한 차이가 있어야 돼. 이걸 곤란성이라고 하거든요. 곤란성이란 단위 이제 안 헷갈리죠? 동음 이유여 많습니다. 이 곤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또 여기서도 곤란 또 나오지. 구성에 곤란성이 있거나 아니면 효과 연저성이 있어야 곤란한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도 곤란성이라고 하고 여기도 곤란성이라니까 어떤 상황에서 곤란성이 얘기하는지 폭넓게 생각하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효과 연저성이라는 게 이질적이거나 양적 현저율을 말하고, 그래서 이것도 올드 표현이야. 올드 표현인데 가끔 가다가 교수님이 아직까지 최근에 내기도 하더라고. 판례에서는 이제 이런 표현 안 쓰는데 교수님이 옛날 판례 가지고 내셨는지 최근에도 이런 게 나온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봐봐 이제. 디스클로저 1과 내 거를 비교해서 내게 디스클로저 1에 비해서 효과가 현저해. 그러면 내 거는 당연히 얘에 비해서 신규성은 오케이야. 이런 문장. 효과가 현저한지 아닌지는 진보성에서 평가하는 영역이지만 진보성 평가 영역을 가지고 신규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보성이 있을 정도면 신규성은 당연히 있다는 소리거든. 요 연상. 여기가 가면 진보성 평가 구성이지만 신규성 얘기도 할 수 있어. 왜? 신규성 있고 진보성 다 있고 이게 될 수가 있거든. 이게 여기 갑니다 이제. 현저한 효과가 있다. 이거 진보성 있는 거지? 0.1초 만에 이거 연상해야 돼. 그 다음에 뒤로 가. 신규성 부정되잖아. 이거야. 진보성이 있을 정도면 신규성은 당연히 있는 거거든. (2번) 공시된 발명과 과제 및 효과가 연장선상에 있고, 이게 뭐죠? 이게 과제라는 거 갖다 버려. 과제, 의, 다 효과 얘기야. 이거 효과가 연장선상이라는 게 똑같다는 소리야. 똑같다는 거. 얘 이질적 효과가 아니라는 소리야. 봐, 그럼 뭐 제껴야 돼? 케이스 2 제껴야지. 수치한 중 유무에서만 차이. 이건 뭐예요? 케이스 1 제끼라는 소리야. 다른 구성 요소가 더 부과되어 있는 게 아니란 소리예요. 됐다. 뭐야? 이 무슨 경우하자마자 케이스 3지. 케이스 3면 이 라인. 양적 현저 효과가 있어야 되고 효과는 명사에서 기재에만 주장할 수 있는데 명사에서 기재는 정량적 기재까지 인계적 의까지 꼭 써야지만 된다. 안 써놨으면 효과 기재하는 거고 효과 기재하면 효과를 주장할 수 없어서 실질적으로는 진짜 그런 좋은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특허법상으로는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정말 웃긴 게 진보성하고는 다른 거지만 비아그라 매출액 어마어마합니다. 효과 좋다는 소리잖아. 근데 43만으로 죽었어. 명사에서 안 써놨다고 효과를. 이럽니다. 실질적으로 그 발명이 정말로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명사에서 안 쓰면 죽는 게 특허법이에요. 꼬라인. 이거 안 쓰면 진짜 효과 좋아도 죽어. 가 0.1초. 한정된 수치 범위에서 인기적 의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죽어. 0.1초죠? 수치 한정은 이렇게 푸는 겁니다. 3번 발명의 진보성 판단 단계에서 발명의 선행발명, 선행발명 29간 각호지 얘기하는 거예요. 공지발명, 선행발명, 인용발명, 비교대상 발명 전부 다 29간 각호지 얘기하는 거야. 선행발명에서 현저한 효과가 있는지 여부는 현저한 효과 여기네요. 효과의 현저성. 이 두 개를 가지고 효과의 현저성이라고 하거든. 이질이나 양적 현저 효과. 현저한 효과가 있는지 여부는 명스 양 0.1초다. 기재얘기지? 기재있지 않거나 출원식 기술자. 여기 정확한 중요한 단어가 빠졌네요. 출원식. 근데 빠지면 맞는 지문가 돼. 이게 기출 경향이에요. 빠지면 맞고 이상한 거 써놓으면 틀리더라고. 이건 기출문제 많이 봐야 돼. 이러니까 객관식 문제는 한계가 있고 예상하면서 들어가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건 맞는 걸로 가야 돼. 추론식 빼 있어도. 통상의 수치가 명사 기준으로 예측할 수 있는 효과가 아닌 것은 고려할 수 있는 0.1주지. 기재한 것만 주장할 수가 있어. 예, 최근 선택 발명 중요한 것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 제약 분야에서 나왔다 했었죠. 이 문장은 계속 나올 거야. 계속. 그래서 명세서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주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명세서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는 추가 자료도 더 낼 수도 있고, 이거 추가 자료 더 내는 것도 알죠? 선택 발명에서 나온 거. 명세서 기재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명세서 기재 범위 내에서만 주장할 수 있고 명세서 기재 범위 내에서는 추가 자료도 더 낼 수도 있다. 계속 나올 겁니다. 아주 중요해요. 4번 선택 발명과 선행 발명의 효과 비교 실험 자료는
효과 비교 실험 자료는 명세서에 쓸 필요가 없어요. 내 것만 정확하게 쓰면 되지 남의 것까지 명세서에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얼마든지 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효과 비교 실험 자료라는 게 내 효과가 아니라 남의 효과 가져오는 게 큰 포인트입니다. 남의 효과는 내 명세서 기재할 필요가 없으니까 언제든지 가져올 수 있어. 다시 할게. 나중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명세서 기재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거야. 남의 효과는 명세서 기재할 수가 할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다 명세서 기재 범위 내가 맞아. 그 계속 나중에 낼 수가 있는 거야. 이런 표현도 많이 해요. 내게 양적으로 현저하다면서 내 효과에 대해서 임기적 의의를 써놨어. 하지만 남의 거에 비해서 정말 좋은지가 심사관님의 의심이 있어요. 심사관님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비교 실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거 맞는 지문이야. 하여튼 남의 거 내는 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출원 이후 제출은 참작 아니야. 내 걸 명세서 잘 써놨으면 비교 데이터 얼마든지 추가 자료 낼 수 있어. 이게 명세서 기재 범위 내에서 제출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둘 다 아주 중요합니다. 5번. 선택 발명이 선행 발명이 29년 각호제인데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선택 발명도 똑같은 법리죠. 비슷하죠. 선택 발명도. 이따가 선택 발명 문제 또 나올 거니까 그때 필기해 드리겠습니다. 발명의 설명에 선택 발명 자체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정량치 기재 이거. 이따가 어차피 선택 발명 또 필기할 테니까 이따 말씀드릴게요. 선택 발명도 구성의 곤란성이 있거나 아니면 효과 현저성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효과 현저성이 있는 중에서 양적 현저 효과가 가려면 정량치 기재 써놔야 돼. 그래. 정량치 기재가 있어요. 그냥 여기다 필기해 놓을까요? 요거 필기만 하고 쉬었다 갈까요? 여기다 해놓을게. 필기해 놓고 쉬었다 가겠습니다. 신규성은 똑같아. 그냥 이렇게 할게요. 아까 수치 한정하고 29간 각호지에 게시되어 있거나 게시된 건 마찬가지 또는 문자 그대로 똑같거나 실적 동일. 진보성은 요렇게 가지 구성의 곤란성이 있거나 이거는 효과가 비슷해도 그런 구성도 그런 효과가 가는 거였어. 그럼 진보성 준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효과가 다르거나 이걸 효과 현저성이라고 그래요. 효과 현저성에는 질적으로 다르거나 양적으로 현저하거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과라는 것은 명세서 기재까지만 주장할 수 있는데 얘는 정성적 기재만 하면 충분합니다. 얘도 정성적 기재만 하면 충분해요. 얘가 문제야. 나중에 2차 가면 얘를 왜 문제야 취급하는지를 논리적으로 또 쓰는 거 연습하게 됩니다. 1차 때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전부 다 저희 제약 분야 저희 사건이니까. 얘는 정성적만 쓰면 안 돼. 정량적까지 써야 돼. 요 라인입니다. 얘 말고는 정량적 데이터 안 써도 진보성 받을 수가 있어. 얘만 문제야 취급해. 이걸 얘만 엄격하게 본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 자세한 논리 기법은 2차 가서 또 많이 할 거야. 2차의 S급 문제. 선택 발명은 그냥 100% 나온다 보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다시 문제 읽어보면 선택 발명이 선행 발명보다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으면 인정되기 위해서는 봐봐. 지금 선택 발명을 구성의 곤란성으로 가거나 일적 효과로 가는 게 아니라잖아. 그럼 일로 가는 거잖아. 일로 가는 거면 이거 맞잖아. 이걸로 간다니까. 이걸로 간다면은 정량적 기재가 있어야 되면 X예요. 없어도 돼. 이걸로 간대잖아. 이걸로 가려면 정량적 기재 있어야 되고 없으면 진보성 이론을 죽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주 고수분들은 이걸 질문 주시더라고. 논리적으로 맞아. 근데 실무에서 잘 안 해. 저 양적 현저로 가려면 정량적 기재 없으면 4조 사망의료 위반도 될 수 있어요. 효과 기재가 명확하지 않다. 4조 사망의료 위반도 될 수 있거든. 4조 사망의료가 쉽게 실시할 수 정도로 기재하라는 거, 쉽게 실시라는 게 효과를 의심해 줄 수, 믿을 수 있게 기재하라는 소리라고 했었잖아요. 만약에 양적 현저로 가는데 정량적 기재가 없으면 효과 의심한다라고 합니다. 진짜 더 좋은 거 맞아? 그럼 4조 사망의료 위반해요. 하지만 우리 실무에서는 4조 사망의료를 취급하지는 않고 진보성으로 취급해. 둘 다 적용될 수 있는데 진보성을 취급한다고. 그래서 진보성 문제에서 자꾸 기재 얘기가 나와. 원래 기재라는 것은 4조 사망, 4조 사항, 4조 파항 이 라인이 기재입니다.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기재는 사망, 사항, 파항, 45조 단일성 이게 기재야. 근데 진보성에서 자꾸 기재 취급하는 게 실무에서는 자꾸 진보성을 취급하거든. 이런 실무적 감각까지 알고 있으면 논란의 여지 없이 싹 다 정리돼 버리는 거지. 그 기재 문제가 그래서 신규 진보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규 진보성. 됐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파트
2번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현장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 이거 지금 별내스쿨 카톡방에다 올려드릴게요. 제가 쉬었다 가겠습니다.